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 파트 3. 두 반구는 해부학적으로 거의 똑같은 모양이다. 반구 하나를 통째로 제거하는 수술을 8살 미만의 어린이가 받아도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뇌에는 서로 영역이 겹쳐서 같은 과제를 담당하는 소형 하위 시스템들이 가득하다. 기억이라는 과정을 예로 들면 기억을 저장하는 데에는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기능이 겹치는 다수의 방법들을 발전시켰다. 생물은 단 하나의 해결책에 의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생물은 무작위적인 변이가 계속 일어나 다양한 회로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문제를 뜻밖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 생물계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한 뒤 손을 터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해결책이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진다. 그 결과 서로 많은 부분들이 겹치는 해결책들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각 영역의 기능이 서로 겹칠 때 이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지 예비능이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사망 후 부검에서 알츠하이머로 밝혀진 사례가 있다. 그들은 나이를 먹은 뒤에도 뉴런을 계속 활발히 활동하게 하여 인지 예비능이 생겨났다. 이처럼 뇌의 일부가 퇴행하는 와중에도 뇌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존재한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은 해결책들로 문제 하나를 담요처럼 덮어버릴 때 인지 예비능이 생겨난다. 민주국가 뇌의 내전. 자신의 생각대로 통제되지 않고 멋대로 움직이는 손을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 부른다. 외계인 손 증후군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하며 외계인처럼 낯선 기계적 서브루틴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평소에 뇌는 하위 시스템의 연합을 잘 유지한다. 그러나 뇌 구조가 조금만 손상되어도 일부 파벌들이 연합에서 탈퇴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해당 부위가 외계인처럼 변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우리 뇌가 이런 회로 패턴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살아있다는 느낌과 의식이 있다는 느낌은 왜 존재하는 걸까? 신경과학자 프랜시스 크릭과 크리스토퍼 코어는 의식이 자동화된 외계인 시스템을 제어하고 제어권을 널리 분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답한다. 좀비 서브루틴이 문제없이 잘 굴러가기만 한다면 의식은 편히 쉴 수 있으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의식이 활동을 한다. 좀비 시스템이 거대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 동물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인위적으로는 유연성이 없다. 유연성의 대가는 바로 장기간의 육아 부담이다. 동물에게도 의식이 있을까? 저자는 동물들에게 전부 있거나 아니면 전혀 없거나가 아니라 동물들마다 각기 다른 수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혹은 동물의 의식 수준이 그 동물의 지적인 유연성에 필적할 것이라고 말한다. 서브루틴이 많은 동물일수록 그 많은 조직을 이끌 CEO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저자는 상충하는 좀비 시스템들을 성공적으로 중재하는 능력이 의식의 존재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본다. 여러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미루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의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술에 취해 독서를 퍼부은 멜 깁슨의 사례로 돌아가서 라이벌들로 이루어진 뇌가 인종차별주의적 감정과 그렇지 않은 감정을 동시에 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저자는 강조한다. 우리가 생각이라 부르는 것은 대부분 인지적 제어라는 수면보다 한참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의식이 정신이라는 기계에 대해 갖고 있는 제어권이 예전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짐작했던 것보다 약하다면 한 사람의 특정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6장 잘못에 대한 책임. 1966년 8월 1일 찰스 휘트먼은 오스틴의 텍사스 대학교의 전망대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향해 총을 마구 쏘아댔다. 그는 범행을 하러 가기 전에 집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휘트먼은 경찰에게 사살됐는데 미리 써둔 유서에는 자신의 뇌를 검사해달라는 내용이 써 있었다. 그리고 그의 부검 결과 그의 뇌에서 시상이라는 부위 아래 5센트짜리 동전 크기의 종양이 자라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종양은 시상하부와 충돌하고 편도체를 압박하고 있었다. 휘트먼의 뇌에서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의 무분별한 살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까? 신경과학과 법의 교차점에서 뇌 손상과 관련된 사건들이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다. 40살의 남자인 알렉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의 아내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의 성적 취향이 변했음을 발견했다. 남편 알렉스는 갑자기 아동 포르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아동 포르노 웹사이트에 방문하고 잡지를 수집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두통이 점점 심해진다고 투덜댔다. 아내는 그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알렉스의 뇌를 스캔한 결과 안과 전두피질에서 커다란 종양이 발견되었다. 수술로 종양을 제거한 뒤 알렉스의 성적 취향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알렉스의 사례는 심오하고 핵심적인 사실, 즉 생물학적인 여건이 바뀌면 사람의 의사결정, 취향, 욕망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수술한 지 6개월이 지난 뒤 알렉스가 다시 아동성의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내가 그를 다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해보니 수술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종양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다시 수술로 나머지 종양을 모두 제거하자 그의 성적 취향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금기에서 벗어나 숨어있던 불온한 요소를 드러낸다. 금기에서 벗어난 행동은 전측두엽 치매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난다. 이 부위의 뇌조직이 사라진 환자는 숨은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잃는다. 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또 다른 사례로는 파킨슨병 치료 중 프라미팩솔이라는 약을 복용한 환자 중 일부가 도박 중독증을 앓게 되는 경우이다. 파킨슨병은 인체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세포가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병이다. 이렇게 뇌에서 화학물질의 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행동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성인이 똑같이 건전한 선택을 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는 틀린 생각이다. 사람의 뇌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 저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이 어른이 되었을 때의 됨됨이의 많은 병원체, 예를 들어 화학물질과 행동 등의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는 방치, 신체적 학대, 머리 부상 등이 정신적 발달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잘못의 책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자랄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우리는 사람마다 출발점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될지는 어린 시절보다 훨씬 이전부터 결정되기 시작한다. 천성이냐 교육이냐를 따질 때 중요한 것은 둘 중 어느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시작, 다른 성격, 다양한 의사결정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것들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들이다. 알렉스에게 뇌종양이 생긴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닌데도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말은 의미가 있을까? 현대적인 뇌과학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 지식을 배제하고 사법 시스템이 계속 기능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기 어렵다. 인간의 행동에 자유의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오래전부터 열띤 논쟁의 주제였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다고 증명해주는 증거는 전혀 없다. 실제로 행동에는 자유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 비자발적인 움직임과 말을 하는 투렛 증후군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이도 복잡한 행동이 가능하다. 또한 투렛 증후군 환자에게는 그 특정 행동이나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자유의지의 부재 현상은 투렛 증후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시민성 장애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행동이 좀 더 복잡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1987년 5월 23일 토론토에 사는 23살의 남성 케네스 팍스는 처갓집에 가기로 한 하루 전날 새벽에 잠이 깨지 않은 채 일어나 차를 몰고 22.5km를 운전해 처갓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장모를 죽였다. 장인은 가까스로 도망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케네스의 변호사는 그가 몽유병 상태였음을 주장했고 결국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핵심적인 의문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근본적으로 의식이 배제된 자동 조종인가? 아니면 생물학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선택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자유의지가 몸의 행동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려면 뇌에서 항상 벌어지는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뇌에서 신경망에 속한 다른 부분의 조종을 받지 않는 지점을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뇌의 어떤 부분도 독립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1960년대에 벤저민 리벳이라는 과학자가 자유의지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다. 피험자들은 타이머를 지켜보다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순간을 기록하도록 했다. 실제로 사람들이 손가락을 움직이기 0.25초 전에 그들은 충동을 느낀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피험자들의 뇌파 기록에서는 놀라운 비밀이 기록되어 있었다. 피험자들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기 전에 이미 손가락의 운동을 관장하는 뇌 영역의 활동이 증가한 것이다. 그것도 무려 1초가 넘는 시간 전에 뇌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자유의지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증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의 문제는 유죄 여부를 다툴 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저자는 자유의지 문제에 대한 답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유전자, 어린 시절의 경험, 환경 속의 독소, 호르몬, 신경 전달물질, 신경회로 등의 힘을 감안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결정이 충분히 많다. 저자는 피고의 행동이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일어난 것이라 통제할 수 없다는 자동증 원칙을 제안한다. 뇌종양으로 충동적인 범죄를 일으킨 찰스 휘트먼, 뇌종양으로 갑자기 아동성애자가 된 알렉스 약물 때문에 도박꾼이 된 파킨슨병 환자, 몽유병 살인을 저지른 케네스 팍스의 공통점은 그들의 생물학적인 상황과 범행을 일으킨 행동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뚜렷한 신경학적 문제가 감지되지 않는다면 그는 징역형이나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현재 기술로는 유전자 변이, 감지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한 뇌중풍이나 종양으로 인한 뇌 손상, 신경 전달물질 수치의 불균형, 호르몬 불균형 등의 것들은 감지할 수 없다. 뇌에 측정 가능한 문제가 있다면 범죄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의 기술로는 감지할 수 없는 생물학적 문제를 지닌 사람들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 기술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뇌 활동을 측정하는 기술이 좋아진다면 더 많은 변호사들이 생물학적인 경감 사유를 내세울 것이며 더 많은 배심원들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신경학자 울프 싱어는 범죄자의 행동이 뇌의 이상 상태를 알리는 충분한 근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누구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는 신경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법 시스템은 앞으로 사회에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처벌에 관한 법을 더 고민해야만 한다. 미래지향적인 사법 시스템은 범죄 행동을 일종의 질병으로 보고 생물학적인 지식을 개별화된 맞춤형 재활에 활용할 것이다. 저자는 윤리적인 문제 없이 범죄자를 교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전전두엽 훈련을 추천한다. 범죄자들의 공통점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충동이 일어날 때 장기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즉각적인 유혹에게 패배를 하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욕망을 억제하는 상황을 그래프로 실시간 보여주면서 갈망을 더 강하게 억제하는 훈련을 통해 욕망 추구를 억제하는 전전두엽을 강화시킬 수 있다. 전전두엽 훈련은 과학적으로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저자는 이 방법이 올바른 모델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신경과학이 발전하면 유죄 아니면 무죄라는 조악한 이분법적 카테고리가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그러면 개인별 맞춤 선고와 재활을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7장 왕자 이후의 삶. 과학 발전의 여파로 인간은 왕자에서 몇 차례나 폐위를 겪었다. 그러나 폐위 이후 우리는 더 대단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큰 현실을 보지 못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태양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성계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 중심주의를 잃고 더 넓은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의식의 폐위를 통해서도 우리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길을 발견했다. 물리적인 부품으로 만들어짐. 1848년 9월 캐번디시 철로의 노동자였던 피니어스 게이지가 폭발 사고로 쇠파이프가 그의 얼굴 측면으로 들어가서 위턱을 박살내고 왼쪽 눈 뒤편을 지나 정수리로 튀어나왔다. 사고로 뇌가 손상된 게이지는 그 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는 변덕스럽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뇌의 상태가 우리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뇌와 그 안의 화학물질이 바로 우리이다. 신경계의 문고리를 조금이라도 돌리면 우리라는 사람이 달라진다. 마약의 존재 자체가 우리 행동과 심리가 분자 수준에서 조종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코카인 분자의 크기를 피니어스 게이지의 뇌를 뚫고 지나간 쇠파이프와 비교하면 수억 분의 1에 불과하다. 뇌에서 벌어지는 신경생물학적 현상의 총체가 바로 나라는 사람을 결정한다.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경 전달물질만이 아니다. 호르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아주 작은 생물도 포함된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 전투를 치르며 우리 행동을 쥐고 흔든다. 아무리 애를 써도 생물학적 변화가 나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많은 요소들로 이루어진 방대한 네트워크에 달려있다. 저자는 우리가 자신의 중심에서 폐위당한 것을 우울한 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마법으로 본다. 우리는 이제 겨우 우리의 내면 우주의 광대함을 처음으로 언뜻 목격하는 중이다. 우리가 우주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것이 우리의 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저자는 말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책은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해 왔다는 생각을 과감하게 깨부수어준다. 의식이 모든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하위에서 프로그래밍된 행동들이 오히려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더불어 사법제도와 형벌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에 대한 생각과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이야기해준다. 내 의식이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다양한 서브루틴들을 조율하는 지휘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이다.